거기서!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어딜 가겠다는 거야? 이 집 나가선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살든 못 살든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아, 참. 그 회장 자리나 잘 지키세요. 당신 회사의 진짜 주주들과 경쟁할 배짱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쉼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헌신했던 남편에게 헌신짝처럼 버림받았던 한 여인이 모두가 무릎 꿇을 여왕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는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강성그룹의 넓은 거실. 저는 벨벳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꽉 맞잡은 건 떨림을 감추기 위해서였죠. 제 시선은 유리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이혼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엔 남편 강준서가 앉아 있었어요. 그의 잘생긴 얼굴은 오늘따라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시선은 창밖을 향한 채 저와는 단 1초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그의 옆에 앉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기계처럼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 씨, 강 회장님의 뜻에 따라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강남구의 최고급 아파트 한 채와 현금 100억 원을 받게 되실 겁니다. 평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 큰 금액입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씁쓸한 미소가 피어오르기도 전에 사라졌죠. 100억 원, 제 3년의 청춘, 3년의 그림자 같았던 삶의 대가였어요. 그가 평생 사랑했던 첫사랑. 허유정을 완벽하게 대신하기 위한 대가 말이에요. 저는 준서를 올려다보며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여자가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죠? 준서의 시선이 제게 닿았지만 예전의 온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는 차갑게 대답했죠. 서연아, 처음부터 이 결혼이 뭔지 알고 있었잖아. 유정이가 돌아왔어. 그 아이에겐 이제 제대로 된 자리가 필요해. 더 이상 유정이를 힘들게 할 순 없어. 제발 서명해줘. 이건 내 부탁이야. 권력자의 부탁은 칼날처럼 잔인했어요. 3년 전 기억을 잃고 길을 헤매던 저를 구해줬던 사람이 바로 준서였죠. 그는 제게 집과 지안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어요. 그 대가로 저는 그의 죽은 첫사랑, 유정처럼 걷고 먹고 심지어 웃는 법까지 배워야 했어요. 두꺼운 뿔테 안경으로 날카로운 눈매를 가리고 하얀 피부를 어두운 톤의 파운데이션으로 덮어 그녀처럼 병약해 보여야 했죠. 저는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했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었던 그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때 준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유정의 메시지가 떠 있었죠.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조급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저를 재촉했어요. 빨리 서명해. 나 지금 급하게 가봐야 해. 그의 조급함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어요. 3년의 부부라는 년이 그 여자의 문자 한 통만도 못했던 거죠. 그를 향해 뛰던 심장이 거짓말처럼 고요해졌어요. 고통의 끝에서 찾아온 평온함이었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펜을 들었어요. 떨림 없이 단호하게 아내란에 서명했죠. 종이를 스치는 펜 소리가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렸어요. 저는 이혼 서류와 100억 원짜리 수표를 그에게 밀어냈어요.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죠. 왔던 그대로 갈게요. 제 목숨 회장님이 구해주셨죠. 3년간 아내이자 보모로 살았으니 그 빚은 다 갚은 셈이에요. 이제 우린 각자 갈 길 가요. 서로 빚진 거 없어요. 말을 마친 저는 1층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촌스럽고 초라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가짜 얼굴을 하고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화장솜에 물을 묻혀 거칠게 얼굴을 닦아냈어요. 파운데이션이 씻겨나가자 티 없이 맑은 피부가 드러났죠. 두꺼운 안경을 벗자 깊고 도도한 눈매가 살아났어요. 입술에는 자존심과 권력을 상징하는 붉은 립스틱을 발랐죠.
길게 묶었던 머리를 풀자 풍성한 웨이브가 어깨 위로 쏟아졌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더 이상 고개 숙인 지안이 아니었죠.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우아하면서도 힘 있는 걸음으로 거실로 나갔어요. 준서와 변호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제 하이힐 소리에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서는 경악했죠.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나온 낯선 여인을 보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15초간의 정적 속에서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만 요란했죠. 그는 제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유정의 병약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눈부시게 화려하고 가시 돋친 아름다움을요. 저는 미리 챙겨둔 작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제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뒤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차가움 대신 무의식적인 당황함이 섞인 목소리였죠. 거기서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어딜 가겠다는 거야? 이 집 나가서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며 비웃었어요. 제 눈빛에는 더 이상 복종이 아닌 눈먼 자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었죠. 살든 못 살든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아, 참. 그 회장 자리나 잘 지키세요. 당신 회사의 진짜 주주들과 경쟁할 배짱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제 말은 마치 선전포고처럼 준서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과 의심을 심어 놓았어요. 저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제 뒤로 충격에 빠진 전 남편을 남겨둔 채로요.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고급 빌라 단지를 벗어나는 텅 빈 길 위에서 캐리어를 끌었죠.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입가로 흘러내렸어요. 준서 앞에서 강한 척했지만 혼자가 되자 버림받았다는 고통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모든 것이 신기루였죠. 얼마쯤 걸었을까? 아까 테이블 위에서 실수로 집어든 준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빗속에서 밝아진 화면에는 내 사랑 유정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저 깜빡이는 화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죠. 또 아프다는 핑계로 그를 붙잡으려는 거겠지. 그런 수법, 이젠 지겨웠어요. 그런데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어딘가 이상했죠. 평범한 주행 소리가 아니라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의 소리 같았어요. 고개를 돌리자 빗줄기 너머로 낡은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저를 향해 있었어요. 생존 본능이 깨어났죠. 저는 길가로 바짝부터 걸음을 재촉했어요. 하지만 그 차는 저를 지나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미친 짐승처럼 제게로 돌진했죠.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살인이었죠. 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몸을 날렸지만 기계의 속도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쾅! 끔찍한 충격과 함께 제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가 호숫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머리를 세게 부딪히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캐리어는 터져버렸고 그 안에 있던 옷가지와 유일하게 간직했던 준서와의 웨딩 사진이 흙탕물 속에서 찢겨나갔어요. 저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죠. 고통 속에서 위쪽 도로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쏜살같이 지나갔죠. 준서의 차였어요. 그는 유정에게 달려가고 있었죠. 스쳐 지나가는 헤드라이트 불빛 너머로 초조한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는 방금 이혼한 아내가 죽어가는 사고 현장을 그대로 지나쳐 가짜로 아픈 애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의 차가 빗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추웠죠. 어떤 비바람보다 혹독한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의식이 희미해졌어요. 이대로 끝인가? 무거운 눈꺼풀이 감기려던 순간 또 다른 강렬한 불빛이 저를 비췄어요. 칠흑같이 검은 마이바흐 한 대가 길가에 멈춰섰죠. 차가운 빛 속으로 우산도 없이 한 남자가 내렸어요. 그는 값비싼 수트를 입은 채 망설임 없이 제게 다가왔죠. 어둠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서늘하면서도 고귀한 샌다로드 향기가 피비린내를 밀어내고 코끝을 맴돌았어요.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는 향기였죠. 그가 제 머리를 받쳐들자 낮고 차가운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즉시 현장을 봉쇄해 이 사람을 내 별장으로 옮겨 최고의 의사를 불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려내. 저는 은인의 얼굴을 보려 애썼지만 시야는 흐릿할 뿐이었어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 그가 귓가에 속삭이는 기묘한 말을 들었어요. 마치 전생에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 같았죠. 드디어 찾았네. 이번엔 내게서 도망칠 생각 마.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왜 저를 찾고 있었을까요? 더 이상 생각할 힘이 없었어요. 어둠이 저를 완전히 삼켜버렸고 지안이라는 나약한 여자는 그곳에서 죽고 새로운 운명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한편 서울 중심가의 한 고급 오피스텔. 유정은 거울 속 자신의 예쁜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처리 완료라는 메시지가 도착하자 그녀는 비웃으며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졌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그녀는 황급히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얼굴에 하얀 파우더를 덧발라 병약한 모습을 연출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준서의 품에 안겨 흐느꼈죠. 오빠, 머리가 너무 아파. 무서웠어. 준서는 그녀를 다독였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엔 떠나기 전 제 날카로운 눈빛과 마지막 경고가 떠나지 않았죠. 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것을 바꾸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운명의 그 밤 이후 저는 해외에서 비밀리에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지안이라는 굴욕적인 이름과 함께 잃어버렸던 기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죠. 저는 기댈 곳 없는 고아 소녀가 아니었어요. 저는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는 석진그룹의 유일한 손녀 석서연이었어요. 4년 전 불의의 사고로 실종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오늘 저는 석진그룹 남부지사로 돌아왔어요. 회의실 안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이곳의 침묵은 숨 막힐 정도였어요. 상석에는 제 사촌 오빠 석진우가 앉아 있었어요. 늘 장난기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원로 임원들의 경멸적인 시선 앞에서 억지 미소를 짓고 있었죠.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중년의 홍의사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거만한 말투로 말했어요. 진우군, 우리가 석 회장님을 모신 게 자네가 태어나기 전부터야. 우리 경험, 자네가 평생 배워도 못 따라와. 인사 이동이나 투자 같은 건 우리한테 맡기고 자네는 그냥 사인이나 하고 즐기면 돼. 주변의 임원들이 비웃으며 동조했죠. 진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막 입을 열려던 순간 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또각, 또각, 또각 제가 안으로 들어섰어요. 1년 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순종과 인내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몸에 딱 맞는 아이보리색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가녀린 몸매였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위압적인 기품이 흘러나왔죠.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 안을 한번 쓱 훑어보았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진우 옆 빈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았어요. 마치 이곳의 진짜 주인이 저인 것처럼요. 진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귓속말을 했죠. 서연아,
5분이나 늦었어. 저 늙은 여우들한테 잡아먹힐 뻔했잖아. 저는 진우에게 대답 대신 홍이사를 향해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가 불쾌한 듯 미간을 찌푸렸죠. 당신은 누구요? 여긴 그룹 최고 위급 회의실이지. 비서나 모델이 드나들 곳이 아니야.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저는 동요하지 않고 제 경호원인 아운에게 눈짓했어요. 아운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홍이사 앞에 던져놓았죠. 쿵 하는 소리에 그가 움찔했어요. 저는 맑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홍이사님, 남부지사 인사와 재무를 10년간 총괄하셨죠. 저는 비서도 모델도 아닙니다. 이사님께 올바른 사직서 작성법을 알려드리러 온 사람이에요.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무례하긴. 진욱은 도대체 저런 여자를 왜 들인 거야? 저는 여전히 앉은 채로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또렷하게 읽어내려갔어요. 2024년 산업단지 프로젝트 수익의 15%를 아내 명의의 유령회사로 빼돌리셨고 2025년엔 건설 자재 비용을 부풀려 80억 원을 횡령하셨군요. 지난 3년간 석진그룹에서 빼돌린 돈이 총 300억 원이 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과 하청업체와 뒷거래하는 녹취록까지 전부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홍 이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선 식은땀이 흘렀죠.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딨어. 전부 조작된 거라고. 그가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아운이 더 빨랐어요. 아운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자 쿵. 거구의 남자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신음조차 내지 못했죠. 저는 서류를 덮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날카로운 시선에 그는 고개를 숙였죠.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진해서 사퇴하고 3일 안에 횡령한 돈 전액을 반납하세요. 오랜 직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둘째, 이 서류 전부를 검찰에 넘기는 겁니다. 300억 원이면 몇 년이나 징역을 살게 될까요? 15년, 20년? 그때 당신 아내와 자식들은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공기는 얼어붙었고 다른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몰래 땀을 닦았어요. 누구도 그를 위해 나서지 않았죠. 제 냉철함과 지성은 그들의 심리적 방어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홍 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중얼거렸어요.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제발 선처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입가의 미소는 여전히 차가웠죠. 좋습니다. 회의는 이걸로 끝내죠. 진우 오빠. 인수인계 부탁해. 회의실을 나오자 진우가 따라오며 감탄했어요. 대단하다, 서연아. 젊은 시절 할아버지보다 더 무서워. 저 버러지들 처리했으니 이제 뭐 할 거야? 그 사람 만나러 갈 생각은? 저는 통유리창 앞에 멈춰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1년 전 그 밤의 마이바흐와 준서의 냉정한 뒷모습이 떠올랐죠. 저는 손가락에 옷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아직 받아야 할 빚이 남았어. 강준서와 허유정, 너무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았지.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려줄 차례야. 새로운 생활을 위해 저는 진우에게 조용한 별장을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오늘 필요한 가구를 사기 위해 최고급 가구 쇼룸에 들렀죠. 진우는 여전히 시끄럽게 옆에서 떠들며 제 기분을 풀어주려 애썼어요. 우리는 친구 코너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제 눈에 들어온 건 비취색의 최고급 실크 침구 세트였어요. 은은한 연꽃 자수가 새겨진 과하지 않으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 딱 제 취향이었죠. 저는 부드러운 실크를 만져보며 직원에게 말했어요. 이걸로 주세요. 포장해 주세요. 잠깐만요. 그거 저도
마음에 드는데 제가 살게요. 등 뒤에서 들려온 익숙하고 교태 섞인 목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돌아보지 않아도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 수 있었죠. 허유정. 정말 지독한 악연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유정은 준서의 팔짱을 낀 채 행복한 연인인 척 다가오고 있었죠. 그녀는 값비싼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을 했지만 눈빛의 가식은 감추지 못했어요. 준서는 1년 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회장다운 풍채를 유지하고 있었죠. 제 얼굴을 본 순간 두 사람 모두 굳어버렸어요. 준서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죠. 아마 이혼하던 날 변해버린 제 모습을 잊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유정은 눈을 가늘게 뜨고 눈앞에 우아하고 기품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기억을 더듬는 듯했어요. 촌스러웠던 지안과 지금의 석서연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게 분명했죠. 유정은 제가 고른 침구를 훑어보더니 턱을 치켜들고 직원에게 말했어요. 이거 포장해줘요. 나 이 가게 VIP 고객인 거 알죠? 누굴 먼저 챙겨야 하는지 알 텐데.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유정을 번갈아 봤어요. 하지만 이 손님께서 먼저 고르셔서. 유정은 비웃으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어요. 먼저 고르면 뭐해? 살 돈은 있고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냥 구경만 하는 거 아니야? 얼른 포장해. 우리 남편이 계산할 거니까. 그녀는 준서에게 애교를 부렸죠. 오빠,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리 침실에 딱이겠다. 그치? 준서는 대답 없이 여전히 제 얼굴에서 익숙한 흔적을 찾으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이 가짜는 연극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말없이 지갑에서 석진그룹의 VVIP 카드, 블랙 카드를 꺼냈죠. 상류층이라면 누구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카드였어요. 저는 카드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떨고 있는 직원에게 건네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전시된 상품 전부 다 계산해 주세요. 저 비취색 침구 세트는 따로 잘 포장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여기 직원분들 보너스로 나눠 가지세요. 순간 모든 소음이 멈췄어요. 직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았고 유정은 입을 떡 벌린 채 경악했죠. 전시 상품 전체를 사서 직원들에게 선물한다니. 제 통 큰 씀씀이는 그녀의 허영심을 산산조각 냈어요. 준서가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기 우리 혹시 아는 사이입니까? 저는 그를 무시하고 유정에게 다가가 우리 셋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어요. 내 것만 그렇게 탐이 나요? 쓰레기 같은 전 남편부터 이 침대 시트까지. 안타깝게도 내가 한번 고른 건 당신이 넘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정은 감전된 듯 뒤로 물러섰어요. 너 누구야? 어떻게 그런 말을. 제 말은 그녀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고 전 부인에 대한 트라우마를 다시금 일깨웠죠.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미소였죠. 그리고 준서를 타인처럼 무심하게 한번 쳐다본 뒤 직원에게 카드를 돌려받았어요. 저는 진우와 함께 그곳을 떠났고 제 뒤에는 당황과 의심 속에 얼어붙은 두 사람이 남아 있었죠. 진우가 옆에서 휘파람을 불었어요. 서연아, 방금 진짜 멋있었다. 저 둘 표정 좀 봐. 꼴 좋다. 근데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저거 다 합치면 몇 억은 될 텐데.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이 통쾌함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오빠, 걱정 마. 이건 그냥 시작에 불과하니까. 새로 구한 별장은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어 제가 원하던 대로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진우는 이곳이 보안이 철저하고 집주인이 해외에 자주 나가 있어 거의 비어 있다고 했죠. 제가 이사 온 날은 먹구름이 몰려와 곧 폭풍우가 쏟아질 듯한 늦은 오후였어요. 그날 밤 1년 전 사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천둥 번개가 쳤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낯선 방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침대 옆 스탠드를 가장 밝게 켜고 이불 속에 몸을 웅크렸어요. 새벽녘, 겨우 잠이 들려던 순간 아래층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묵직한 발걸음 소리, 코트 자락이 스치는 소리.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지병인 두통이 도져 다시 침대 위로 쓰러졌어요. 도둑인가? 하지만 여긴 보안이 철저한데. 침실 문이 살짝 열리고 키가 큰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희미한 불빛 아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밖에 차가운 비 냄새를 머금은 단단한 실루엣이었죠. 그는 제가 침대에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듯 혹은 너무 피곤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듯 코트를 벗고 넥타이를 풀더니 제 옆자리에 그대로 몸을 던졌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눕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어요. 샌다루드의 묵직함, 페퍼민트의 시원함, 그리고 비 냄새. 1년 전 그날 밤 저를 구해준 남자에게서 났던 바로 그 향기였어요. 생사의 경계에서 유일하게 안정감을 주었던 향기. 두려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엔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온기에 대한 갈망이 피어올랐어요. 수면제 기운에 반쯤 취해 있던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몸은 추운 겨울밤에 난로처럼 따뜻했죠.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정을 찾으려 했어요. 남자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의 근육이 긴장하는 게 느껴졌죠. 그는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제 머리카락에 손이 닿는 순간 멈췄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제 머리칼의 향기를 맡더니 나지막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저를 밀어내는 대신 단단한 팔로 저를 감싸 안았어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저를 그의 품 안에 가두었죠. 너였구나. 그가 속삭였어요. 깊은 기억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였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밀려오는 잠과 안전한 온기가 저를 깊은 잠 속으로 이끌었죠. 저는 그의 심장 소리를 자장가 삼아 더 깊이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에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베개에는 여전히 그의 따뜻한 향기가 남아 있었죠. 저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어요. 지난밤의 일이 꿈이었을까? 아니었어요. 침대 옆 협탁, 제 수면제 병 옆에 회색 손수건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는 정교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손수건을 들어 코에 대자 어젯밤 그 남자의 그리고 1년 전 그 은인의 향기가 났어요. 알고 보니 이 별장은 미스터리한 대명그룹의 총수 권지혁의 소유였어요. 그가 어젯밤 이곳에 왔었고 저를 알아본 거였죠.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우리를 다시 한번 엮으려는 걸까요? 별장으로 이사하고 일주일 후 저는 지사에 밀린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골치 아프다는 표정으로 서류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죠. 경기도 외곽 생태 도시 개발 프로젝트. 우리 땅이고 투자금도 이미 나갔는데 2년째 보상 문제로 착공도 못하고 있어. 어떤 양아치 놈들이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거든. 권민준이라는 깡패 같은 놈인데 무슨 조폭 간부 조카라나 뭐라나. 관할서에서도 손을 못 댄대. 서류를 보니 권민준은 24살의 망나니로 유명했어요. 그는 프로젝트 부지에 불법으로 컨테이너 발을 짓고 매일 밤 폭주족들과 파티를 벌이고 있었죠. 진우가 여러 번 사람을 보냈지만 번번이 얻어맞고 쫓겨났다고 해요. 저는 서류를 덮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차 준비해. 오늘 밤 내가 직접 그 도련님을 만나러 가야겠어. 소유권이 뭔지 제대로 가르쳐 줄 때가 됐네. 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혼자 가면 위험해. 그놈 완전 미친놈이야. 여자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아훈도 같이 가.
그리고 저는 비웃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상대에겐 법보다 주먹이 빠를 때도 있는 법이지. 밤 10시 제 검은색 세단이 요란한 컨테이너 바 앞에 멈췄어요. 심장을 울리는 음악 소리, 주변에는 슈퍼카와 오토바이들이 즐비했죠.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몸에 붙는 검은색 가죽 재킷과 스키니진, 부츠 차림의 저는 회장이라기보단 뒷골목의 여두목 같았죠. 아웅과 2명의 경호원이 제 뒤를 따르며 길을 열었어요. 권민주는 소파 중앙에 다리를 꼬고 앉아 야하게 입은 여자 둘을 끼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휘파람을 불며 상스러운 말을 내뱉었어요. 이야, 어디서 이런 예쁜 누님이 굴러 들어왔지. 오빠랑 놀러 왔어? 저는 대꾸 없이 그에게 다가가 법적 소유권 서류를 술상 위에 던졌어요. 석진그룹 대리인이다. 3일 줄 테니 이 쓰레기들 다 치우고 우리 땅에서 당장 꺼져. 민주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똘마니들도 따라 웃었죠. 그가 일어나 제게 다가와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으며 도발했어요. 예쁜데 입이 거치네. 석진그룹 땅? 이 바닥에선 내가 왕이야.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거지. 누가 뭐 어쩔 건데. 그가 손을 뻗어 제 턱을 만지려던 순간 저는 번개처럼 그의 손목을 낚아채 뒤로 꺾어버렸어요.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의 비명이 터져 나왔죠. 악, 너 감히 내 손을. 그의 부하들이 달려들려 했지만 아웅과 경호원들이 삼단봉을 꺼내 들자 주춤했어요. 저는 여전히 민준의 팔을 붙잡고 그의 상체를 술상 위로 내리누르며 차갑게 말했어요. 2번 말하는 거 싫어해. 지금 당장 땅을 반환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해. 아니면 나머지 팔도 못 쓰게 될 줄 알아. 민주는 고통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앞의 여자가 보통이 아니란 걸 깨달은 거죠. 그는 옆에서 떨고 있는 부하에게 소리쳤어요. 펜 가져와. 내가 서명할게. 그가 빗둘빗둘 서명을 마치자 저는 그의 팔을 놓고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손을 털었어요. 그때 바 한쪽 구석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어요. 옷은 흐트러져 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죠. 낯이 익었어요. 다가가자 소녀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커다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허유미, 유정의 이복동생이자 제가 강씨 집안 며느리였을 때 유일하게 제게 잘해줬던 아이였어요. 유미가 왜 이런 곳에 있는 걸까요? 저는 팔을 붙들고 신음하는 민준에게 물었어요. 저 아이는 누구지? 빚쟁이요. 걔네 집이 저한테 빚이 있어서. 저는 유미에게 다가가 제 재킷을 벗어 덮어주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민준을 돌아보며 위협적으로 말했죠. 내 친구야. 이 아이 빚은 이제부터 석진그룹이 책임진다. 지금 내가 데려갈 테니 길 비켜. 저는 유미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어요. 뒤에서는 민준과 그의 부하들이 분노와 두려움에 찬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죠. 오늘 밤 저는 땅뿐만 아니라 과거의 소중한 인연도 되찾았어요. 소란스러운 발을 떠나 저는 외곽으로 향하는 한적한 도로를 천천히 달렸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가 담배와 술 냄새를 씻어주었죠. 제 머릿속엔 유미의 눈물 어린 얼굴이 계속 맴돌았어요. 과거의 제 모습처럼 너무나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이였죠.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 갑자기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옆길에서 튀어나와 제 차 앞을 막아섰어요. 저는 급정거를 했고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죠. 화가 치밀어 올라 무례한 운전자에게 한마디 하려고 차에서 내렸어요. 하지만 상대방 차에서 내린 사람은 1년 전 그 밤에 나타났던 그리고 제 별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던 그 미스터리한 남자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큰 키와 차가운 얼굴이 압도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그가 다가와
제 더러워진 옷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는 말없이 차에서 쇼핑백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죠. 갈아입어. 그 꼴로 밤에 혼자 운전하는 거 아니야. 저는 멍하니 그와 쇼핑백을 번갈아 봤어요. 날 미행했어요?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죠?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는 대답 대신 비웃는 듯 많은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방금 자네한테 팔 꺾인 그 녀석 삼촌이야. 조카가 사고 쳤다길래 상황 좀 보러 왔지. 권민준의 가족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조카 편들러 온 거면 사람 잘못 찾아왔어요. 난 그냥 그 애한테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쳐 준 것뿐이니까. 알아, 그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놈은 맞아도 싸. 그의 의외의 대답에 저는 놀랐어요. 그의 차 안을 엿보니 뒷좌석에는 고급 원단과 디자인 스케치들이 널려 있었어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마이바흐를 타지만 차 안에는 원단과 줄자라. 설마 상류층 전문 재단사인가? 이 차도 고객 차거나 아니면 빌린 거겠지. 저는 쇼핑백을 받아들며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친절에 감사하죠. 그쪽 조카나 잘 가르치세요. 다음에 또 말썽 피우면 그땐 손목으로 안 끝날 테니까. 그런데 재단사 일 요즘 돈 잘 버나 봐요. 이런 비싼 차도 빌리고.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재단사라는 말에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해명하는 대신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먹고 살만은 해. 조카 가르치는 건 알겠는데 자네가 나한테 정확하게 재단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면 수업료를 내야 할 거야. 가까운 거리에서 풍겨오는 샌다루드 향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 차 문을 닫았죠. 됐어요. 혼자 배울 수 있으니까. 길 비켜요. 저는 그의 차를 스쳐 지나갔어요. 제 뒤로 그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재단사라는 오해가 앞으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낼지를요. 다음 날 저는 조용한 한식당에서 유미와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유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불안한 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죠. 저를 보자 황급히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키고 맞은편에 앉았죠. 편하게 있어. 오늘은 우리 둘뿐이니까. 따뜻한 것 좀 먹어. 유미는 조심스럽게 국밥을 한술 떴어요. 뜨거운 김이 그녀의 낡은 안경을 뽀얗게 만들었죠. 그녀는 허씨 집안에서의 삶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집에 들어갔지만 계모와 이복 언니 유정의 구박 속에서 하녀처럼 살았다고요. 심지어 유정은 사업 파트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유미를 술자리에 내보내기까지 했다고 했죠. 유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과거의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저는 유미의 깡마른 손을 잡고 힘주어 말했어요.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언니가 지켜줄게. 바로 그때 입구에서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녀 무리가 들어왔고 그 선두에는 유정의 충실한 꼬리이자 망나니 재벌 2세로 유명한 송지민이 있었죠. 그는 유미를 발견하곤 비아냥거리며 다가왔어요. 어이구, 이게 누구야? 허씨 집안 신데렐라 아니셔? 웬일로 이런 비싼 데를 다 오셨나? 집에서 유정 누님 시중이나 들지 않고? 유미는 몸을 떨며 국밥 그릇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지민의 친구들이 비웃으며 유미의 출신과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상스러운 말을 내뱉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어요. 크지 않은 소리였지만 그들의 역겨운 웃음소리를 멈추기엔 충분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송지민을 차갑게 쏘아봤어요. 음식은 함부로 먹어도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송지민 씨, 아버지가 사람답게 사는 법을 그렇게 가르치시던가요?
지민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거만하게 소리쳤어요. 네가 뭔데 날 가르쳐. 네가 뭐라도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제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주위 공기가 얼어붙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 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송지민의 가족이 거액의 대출을 받은 은행이었죠. 석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정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지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이 은행장님, 송씨 그룹의 신용 등급을 재검토해 봐야겠군요. 후계자의 인성이 이 모양이라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될지 심히 우려스러워서요. 송지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석진 그룹이 금융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그도 잘 알고 있었죠. 제 말 한마디면 그의 가족 사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그가 안절부절 못하며 땀을 뻘뻘 흘렸죠. 저 아이에게 사과해. 저는 유미를 가리키며 명령했어요. 지민은 마른 침을 삼키고 유미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꽁무니를 빼고 사라진 뒤 저는 유미를 돌아봤어요. 그녀는 경외와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휴지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유미야, 이거 하나만 기억해. 절대 고개 숙이지 마. 왕관이 떨어지니까.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저들은 널 더 짓밟을 거야. 남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너 자신부터 존중해야 해.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별장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침실로 달려가 권지혁이 남기고 간 그 담요에 파묻히는 것이었어요. 샌다루드와 페퍼민트 향은 제 지독한 두통을 잠재우고 편안한 잠을 선물하는 유일한 명약이었죠. 저는 문을 열고 익숙한 향기를 기대하며 심호흡했어요. 하지만 코를 찌른 건 값싼 라벤더향 섬유유연제의 역한 냄새였어요. 재채기가 연달아 터져 나왔죠. 침대를 본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제 회색 담요는 사라지고 인공적인 향기를 내뿜는 빳빳한 담요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아래층으로 달려갔어요. 진우 오빠 어디 있어? 진우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제 다급한 모습에 희죽 웃었어요. 왜 그래, 서연아. 오빠 여기 있잖아. 내 담요, 그 회색 담요 어디 갔어? 저는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진우는 큰 공이라도 세운 듯 뿌듯한 표정으로 제 손을 토닥였어요. 아, 그 페페란 냄새나는 낡은 담요. 네가 하도 끌어안고 자길래 세균 덩어리일까봐 오늘 최고급 세탁소에 맡겼지. 내가 특별히 신상 섬유유연제 듬뿍 넣어달라고 부탁했어. 향기 끝내주지. 오늘 밤 꿀잠 예약이야. 맙소사.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누가 빨아달랬어. 누가 섬유유연제 넣어달랬냐고. 오빠는 그게 내가 잠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 몰라? 진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얼굴을 구겼어요. 난 그냥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왜 나한테 화를 내? 저는 더 이상 설명할 기운도 없었어요. 방으로 달려가 담요 냄새를 다시 맡아봤지만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모든 걸 덮어버린 후였죠. 그날 밤 지독한 불면증이 다시 저를 덮쳤어요. 사고의 기억, 유정의 비아냥, 준서의 차가운 눈빛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죠. 새벽녘,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잠 못 이룬 눈은 맷했지만 그 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죠. 이렇게 살 순 없어. 그 향기가 필요해. 권지혁을 만나야 해. 그가 재단사든 누구든 그를 찾아가 그 신비한 향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어요. 그때 바에서 민준의 부하들이 그를 지역 삼촌이라 불렀던 것이 떠올랐어요. 단서는 그 망나니 조카에게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못한 눈을 화장으로 가리고 민준이 입원해 있다는
국제병원으로 향했어요. VIP 병실 문 앞에서 저는 안을 엿보았죠. 민주는 팔에 깁스를 한 채 젊은 간호사에게 허풍을 떨고 있었어요. 그날 내가 혼자서 깡패 10명을 상대했다니까. 칼든 놈들이었는데 내가 이 주먹으로 다 때려 눕혔지. 이 팔은 영광의 상처라고. 간호사는 순진하게도 그 말을 다 믿는 눈치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이야, 권민준 도련님. 아주 용감하시네요. 제 목소리를 듣자 민주는 화들짝 놀라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어요. 너, 내가 여길 왜 왔어? 난 이미 각서 썼잖아. 때리지 마. 간호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죠. 저는 그녀에게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잠시만 나가주시겠어요? 이 용감한 환자분이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간호사가 나가자 저는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안심해. 오늘은 나머지 팔을 부러뜨리러 온 게 아니니까. 그냥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 민준이 이불 틈으로 눈을 내밀며 물었죠. 뭘 물어보려고. 내 삼촌 전화번호. 그날 마이바흐 타고 왔던 남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지역 삼촌. 삼촌은 왜? 고자질 하려고? 아니, 보상 문제로. 그 담요 때문에. 저는 대충 둘러대며 으름장을 놓았죠. 번호 줄래? 아니면 다리도 깁스하고 싶어. 민주는 겁에 질려 망설임 없이 번호를 술술 불었어요. 번호를 저장하고 돌아서려는데 병실 문이 열리고 준서가 들어왔어요. 그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아마 다른 사람 병문안을 왔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들른 모양이었어요. 제가 깁스한 환자를 위협하는 모습을 본 그의 눈에는 실망과 혐오가 가득했죠. 그가 과일 바구니를 쿵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쏘아 붙였어요. 서연아, 너 어쩌다 이렇게 됐어? 병원에 와서까지 환자를 괴롭히다니. 정말 깡패라도 되려는 거야? 저는 그를 돌아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그는 여전히 자기 멋대로 모든 걸 판단했죠. 깡패든 아니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럴 시간에 당신 약혼녀 단속이나 잘하세요. 아무나 물고 다니지 않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말을 마친 저는 그를 스쳐 지나갔어요. 제 뒤로 분노와 알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인 준서가 서 있었죠. 기분 나쁜 만남을 뒤로하고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숨막히게 다가왔죠. 강씨 집안 며느리로 살던 시절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이곳을 어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서연아, 거기서. 뒤에서 준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병원 로비에 멈춰 섰죠. 그는 제 앞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죠. 언제까지 날 피할 거야? 왜 그렇게 변했어? 착하고 순하던 예전의 너는 어디 가고 이제는 깡패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거야. 저는 실소를 터뜨렸어요. 강준서 씨, 사람은 변하는 법이에요. 당신 말 잘 듣던 그 멍청한 아내는 그 비오는 밤에 죽었어요. 지금의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준서가 미간을 찌푸리며 훈계하듯 말했어요. 나와 유정이를 향한 복수심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마. 사람 때리고 환자 협박하는 게 네가 할 짓이야. 그 쓰레기 같은 놈들하고 헤어지고 제대로 된 직장 구해서 살아. 돈이 필요하면 내가. 됐어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죠. 그 넘치는 친절. 당신 애인한테나 베푸세요. 그 회장 자리나 잘 지키시고요. 요즘 강성그룹 재무제표에 이상한 지출이 많다던데 당신의 그 연약한 애인 겉보기와는 다르게 회사 돈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더라고요. 준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헛소리 마. 유정이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야. 그 아이는 날 사랑한다고. 제가 비웃으며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 여자는 당신 돈을 사랑하는 거야. 회장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을 사랑하는 거고 계속 그렇게 눈 감고 살아봐요. 언젠가 빈털터리가 될 테니까 그때 가서 내 경고 무시한 거 후회하지 마요. 준서가 반박하려던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우리 옆에 멈춰 섰어요. 차창이 내려가고 지역의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죠. 올라타. 그의 짧은 한마디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준서를 한번 쳐다보고 망설임 없이 차에 올라탔죠. 준서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주먹을 쥔 채 멀어지는 차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질투와 무력감이 가득했죠.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그의 시기적절한 등장이 고마웠어요. 아까는 고마웠어요. 어떻게 여기 있는 걸 알았죠. 지역은 앞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원단 사러 가는 길이었어. 겸사겸사 수업료 받으러 학생 데리러 왔지.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재단사라는 역할에 꽤나 몰입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그의 농담 덕분에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과거의 악몽이 저를 괴롭혔죠. 결국 저는 휴대폰을 들고 낮에 민준에게서 받은 번호를 눌렀어요. 까칠한 재단사라고 저장된 이름이었죠. 자정이 넘은 시간. 망설여졌지만 잠에 대한 갈망이 이성을 이겼어요. 길게 신호음이 울리고 막 잠에서 깬 듯한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저 서연이에요. 제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몸을 일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아, 이 시간에 남자한테 전화한 거 보면 잠옷이라도 맞춰 입고 싶은가 보지. 그의 농담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지만 긴장은 조금 풀렸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손수건이랑 당신한테서 나는 향기요. 그거 무슨 향수예요? 제가 불면증이 있는데 그 향기를 맡아야만 잠들 수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또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 후 장난기 없는 훨씬 부드러워진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시중에 파는 향수 아니야.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으로 내가 직접 만든 향이야. 잠을 잘 못 자나? 네, 사고 이후로 악몽을 자주 꿔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그 향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해 줄게. 먼저 수십 년 된 샌다루들을 골라야 해. 지역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휴대폰은 여전히 귀에 붙인 채로요. 대명그룹 회장실, 지역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제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잠들었군.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처리해야 했지만 그는 차마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스피커폰으로 바꾼 뒤 그는 제 숨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제 숨소리는 그의 차가운 집무실을 채우는 유일한 평온함이었죠. 그는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 3시간 동안이나 통화를 끊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저는 통화 기록을 보고 경악했어요. 3시간 15분. 제가 잠든 후에도 그가 전화를 끊지 않았던 거였죠.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까칠한 재단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독점 자장가 서비스, 시간당 요금 청구됩니다. 3시간이면 꽤 비쌀 텐데 몸으로 갚을래요? 현금으로 갚을래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다정한 사람이었죠. 그의 비싼 자장가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저는 넥타이를 선물하기로 했어요. 최고급 편집샵에서 그의 차가운 이미지와 어울리는 네이비색 실크 넥타이를 골랐죠. 제가 한창 넥타이를 고르고 있는데
어느새 진우가 등 뒤에 나타나 눈을 빛냈어요. 와, 역시 내 동생. 오빠 넥타이 필요한 거 어떻게 알고? 이 색깔 딱 내 스타일인데. 저는 당황해서 넥타이를 등 뒤로 숨겼어요. 오빠 거 아니야. 거래처 선물이야. 진우가 능글맞게 웃었어요. 어떤 거래처길래 우리 공주님이 직접 고르실까? 부끄러워하긴 오빠가 모를 줄 알고 그는 제가 계산하는 모습을 사진 찍어 서연이가 오빠 선물 사줌이라는 글과 함께 가족 단톡방에 올려버렸어요. 순식간에 쏟아지는 친척들의 축하 메시지에 저는 한숨만 내쉴 뿐이었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진우가 손을 내밀며 선물을 재촉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텅 빈 쇼핑백을 꺼내 그에게 건넸죠. 이거 명품 쇼핑백이야. 서류 가방으로서. 진우가 절규했어요. 날 속였어. 온 집안에 자랑했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야. 내 동생 마음이랑 넥타이를 훔쳐간 놈이 집안은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툴툴거리면서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오빠가 있다는 사실이 강씨 집안의 차가운 공기와는 너무나 다른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죠. 주말에 저는 유미와 함께 쇼핑몰에 갔어요. 석진그룹 인턴으로 새 출발을 한 그녀가 더 자신감 있고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거듭나길 바랐기 때문이죠. 한창 즐겁게 옷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사생아에 이혼녀까지. 실패자들끼리 쇼핑하면서 서로 위로라도 해주나 봐. 유정이었어요. 옆에는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까지 대동하고 있었죠. 유미는 반사적으로 제 등 뒤로 숨었어요. 저는 유미를 다독이고 앞으로 나서며 유정을 차갑게 쏘아봤어요. 할 말 없으면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야. 교양 없는 티 내지 말고. 유정이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교양? 너 같은 게 감히 나한테 교양을 노네? 그리고 저 기생충 같은 년. 그녀가 유미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내 엄마가 우리 아빠 꼬셔서 낳은 게 너잖아. 너도 똑같은 쓰레기야. 주제 파악하고 살아. 유미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모욕은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였죠. 제 안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퍽. 저는 주먹을 쥐고 악담을 퍼붓는 그녀의 입을 향해 힘껏 날렸어요. 짝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정이 뒤로 나자빠졌어요. 그녀가 입을 막은 손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죠. 고개를 들었을 때 비싼 돈 주고 했을 앞니 2개가 부러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내 이빨. 너, 내가 감히 날 쳐. 유정은 이가 빠져 어눌해진 발음으로 소리쳤죠. 저는 휴지로 손을 닦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꼴사납게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똑똑히 들어. 이 주먹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를 가르쳐 준 거야. 한 번만 더 유미 엄마를 모욕하면 그때는 이빨 2개로 안 끝나. 저는 직원에게 블랙카드를 건네며 말했어요. 저 여자가 망가뜨린 물건 값이랑 바닥 청소비까지 전부 계산해 주세요. 저는 유미의 손을 잡고 경악과 감탄이 뒤섞인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가게를 나섰어요. 오늘 저는 허유정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었죠. 석서연은 더 이상 그녀가 함부로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쇼핑몰에서의 소동이 잠잠해지기도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준서의 할아버지 강성그룹의 명예 회장님이 위독하다는 것이었죠. 그는 3년간의 시집살이 동안 유일하게 저를 아껴주고 보호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희귀 뇌혈관 질환으로 국내 최고의 의료진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죠. 진우를 통해 소식을 들은 저는 망설임 없이 제가 늘 지니고 다니던 순금침을 챙겨 들었어요. 저분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 돌아가시게 내버려 둘 순 없어. 강씨 집안의 별장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어요. 제가 할아버님의 병실로 들어가려 하자 유정이 앞을 막아섰죠. 부러진 이를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쓴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내가 여길 왜 와? 할아버지가 죽었는지 확인하러 왔어? 아니면 유산이라도 챙기려고? 준서의 어머니도 합세했죠. 쫓겨난 주제에 어딜 기어들어와.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사람을 살려. 저 안에는 세계적인 석학들도 포기했는데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전 할아버님 때문에 온 거예요. 비켜요. 시간이 없어요. 안 비켜. 경비, 이 여자 당장 끌어내. 유정이 소리쳤죠. 준서는 방 한쪽 구석에서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만 있었어요. 그의 무력함에 또다시 실망했죠. 경비들이 제게 다가오려던 순간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어요. 누가 감히 그녀에게 손을 대지. 모두의 시선이 쏠린 곳에 지혁이 서 있었어요. 그는 왕처럼 당당하고 냉정한 모습이었죠. 그는 곧장 제게 다가와 경비들을 쏘아봤어요. 그 살벌한 눈빛의 경비들이 뒷걸음질 쳤죠. 대명 그룹 총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준서의 아버지조차 숨을 죽였어요. 준서의 아버지가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죠. 권 회장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지혁은 그의 인사를 무시하고 차갑게 말했어요. 내 중요한 파트너가 공경에 처했다고 들어서 왔소. 지금 저분은 강 노회장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요. 계속 방해한다면 그 책임은 당신들이 지게 될 거요. 하지만 저 여자는 준서의 어머니가 반박하려 했지만 지역의 날카로운 눈빛에 입을 다물었죠. 내 대명 그룹의 명예를 걸고 그녀를 보증하겠소. 지역의 선언에 더 이상 아무도 저를 막지 못했어요. 저는 지역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죠. 할아버님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고 생명 유지 장치는 위급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외국인 의사가 막 산소호흡기를 때려던 순간 제가 소리쳤어요. 멈춰요. 저는 침통을 열고 오랫동안 연마해온 비기, 구전환생침법을 시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제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밖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29분이 지났을 때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인중혈에 침을 놓았어요. 삐, 삐, 삐. 멈췄던 심장 박동기가 다시 규칙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할아버님의 가슴이 오르내리더니 이내 감겨있던 눈을 힘겹게 뜨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입을 움직였죠. 서연아, 돌아왔구나. 저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네, 할아버님, 저 돌아왔어요. 외국인 의사는 경악하며 외쳤죠. 믿을 수 없어. 이것이 동양의학의 기적인가. 저는 침을 거두고 강씨 가족들의 충격적인 시선을 받으며 병실을 나섰어요. 저는 죽음의 신에게서 제가 존경하는 분의 목숨을 되찾아온 거예요. 할아버님이 깨어나자 강씨 가족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어요. 준서의 아버지는 제게 백지 수표를 내밀었죠. 자네가 할아버님을 살렸으니 우리도 보답을 해야지. 원하는 만큼 적어. 입막음 비용이라고 생각하게. 저는 그들의 천박함에 역겨움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목숨조차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수표를 받아들고 그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당신들 돈 필요 없어요. 할아버님 목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은혜를 갚으러 온 거지 돈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 돈으로 당신들 인격이나 사세요.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나왔어요. 준서가 황급히 저를 따라왔죠.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아버지는 그냥 고마워서 그러신 거야. 이 돈이라도 받아. 밖에서 사는 거 힘들잖아. 그가 제 손에 억지로 돈을 쥐어주려던 순간 지혁이 나타나 제 손을 잡았어요. 그는 제 손에 들린 돈을 쓰레기처럼 바닥에 던져버리고 그의 회색 손수건으로 제 손을 꼼꼼히 닦아주었죠. 마치 제가 더러운 것을 만지기라도 한 것처럼요. 자네 손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손이야.
이런 쓰레기를 만질 손이 아니지. 지혁이 준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준서는 그 모습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지혁이 제게 보여주는 다정함은 그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어요. 지혁은 제 손을 잡고 차로 이끌었어요. 차에 오르기 전 그는 준서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강 총재, 그 자리나 잘 지키시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으니 일주일 후 서울 사교계는 석진그룹에서 보낸 황금빛 초대장으로 떠들썩했어요. 석진그룹의 공식 후계자를 소개하는 파티가 최고급 호텔에서 열렸기 때문이죠. 모두가 베일에 쌓인 후계자의 정체를 궁금해했어요. 당연히 준서도 유정과 함께 파티에 참석했죠. 유정은 새로 한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지만 과한 보석들은 그녀를 더욱 천박해 보이게 만들었어요. 오빠, 저기 봐. 다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석진그룹 후계자랑 친해지면 오빠 자리는 더 튼튼해질 거야. 유정이 속삭였죠. 준서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모습을 찾고 있었어요. 저녁 8시 정각, 조명이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중앙 계단을 비췄어요. 사회자가 우렁차게 외쳤죠. 석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석서연 신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계단 꼭대기에서 제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밤하늘처럼 반짝이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로요. 제 발걸음 하나하나에 권위가 실려 있었고 제 모습에 모든 하객이 숨을 죽였죠. 제가 계단 끝에 다다라 고개를 들자 제 얼굴을 본 사람들의 술렁임이 폭발했어요.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강준서 전 부인 아니야? 아래에 있던 준서는 저를 보고 눈이 찢어질 듯 커졌어요. 쨍그랑 그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죠. 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옆에 있던 유정 역시 충격에 빠져 뒷걸음질 치다 웨이터와 부딪혀 비싼 드레스에 와인을 쏟고 말았죠. 말도 안 돼. 저 엑스이 어떻게. 유정이 중얼거렸어요. 저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얼어붙은 준서와 유정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승자의 미소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서연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많네요.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지만 제 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보였어요. 한때 제 악몽이었던 그들은 이제 진실 앞에서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죠.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죠. 저는 준서 앞에 멈춰섰어요. 왜 그러시죠, 강 총재님? 제가 살아있는 게 그렇게 놀라우신가요? 아니면 그날 밤 트럭 밑에서 죽지 않아서 실망하셨나? 준서는 숨을 헉들이켰어요. 서연아, 정말 너야? 네가 석서연이라고. 저는 그를 무시하고 유정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는 준서 등 뒤에 숨어 도망칠 곳을 찾고 있었죠. 허유정 씨, 쇼룸에서 저랑 다였던 그 침구 세트 기억나요? 당신은 내가 당신 것을 썼다고 했죠. 오늘 확실히 말해줄게요. 당신이 지금 가진 모든 것, 저 남자부터 그 가짜는 안주인 자리까지 전부 내가 버린 쓰레기예요. 내 쓰레기를 보물처럼 끌어안고 사는 꼴이라니 참 불쌍하네요. 유정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주변의 경멸적인 시선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때 지혁이 제게 다가와 춤을 청했어요. 석 회장님, 저와 첫 춤을 추시겠습니까?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플로어로 나아갔어요. 뒤에서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재단사가 대명 그룹 회장이었다니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죠. 준서는 넋나간 사람처럼 춤추는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는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곧장 준서와 유정에게 다가가 유정에게 체포영장을 내밀었죠. 허유정 씨, 탈세, 사기,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유정이 비명을 질렀어요. 거짓말이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오빠, 나 좀 구해줘. 그때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됐어요. 1년 전 사고를 낸 트럭의 블랙박스 영상과 운전기사의 자백이었죠. 허유정 씨가 5억을 주며 강 씨 집안에서 나오는 여자를 치어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하객이 경악했어요. 준서는 화면과 유정을 번갈아 보며 몸을 떨었어요.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여자가 사실은 잔인한 악마였던 거죠. 내게서 떨어져 준서는 유정을 거칠게 밀쳐냈어요. 이 악마 같은 여자, 어떻게 서연이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오빠를 사랑해서 그랬어.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서. 유정은 울부짖었지만 경찰은 그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죠. 그녀는 준서의 이름을 부르며 발버둥 쳤지만 그는 외면했어요. 유정의 체포는 강성그룹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다음 날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죠. 저는 석진그룹 사무실에서 붉게 물든 주식 차트를 보며 차를 마셨어요. 그리고 강성그룹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라고 지시했죠. 그날 오후 준서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서연아, 제발 멈춰줘. 강성그룹은 할아버님의 모든 것이었어. 이걸 무너뜨리려는 거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강성그룹을 무너뜨린 건 당신의 어리석음이에요. 난 그냥 당신이 어지른 걸 치우고 있을 뿐이죠. 석진그룹이 강성그룹을 인수해서 당신보다 100배는 더 잘 경영할 거예요. 준서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애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3년간의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내 목숨을 구해줬던 걸 생각해서라도 살기를 열어줘.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정? 당신이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요? 그 정은 당신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내가 빗속에서 죽어가는데도 당신이 날 지나쳐갔을 때 이미 끝났어요. 강준서 씨, 당신은 이제 나와 협상할 자격이 없어요. 돌아가서 인수인계 서류나 준비하세요. 그는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보더니 영혼 없는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어요. 강성그룹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저는 제 마음의 답을 찾기 위해 지역의 개인 별장으로 향했어요. 그는 편안한 실내복 차림으로 저를 맞았죠. 그는 저를 자신의 비밀 실험실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각종 약초와 원목, 에센셜 오일로 가득했고 익숙한 샌다루드 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죠. 10년 전 교통사고 이후로 나도 지독한 두통에 시달렸어. 그가 말했어요. 이 향은 내가 잠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 그런데 서연아, 그거 알아? 내가 여기서 잠들었던 날, 그리고 내게 전화했던 그날 밤, 나는 깨달았어. 이 향은 그저 매개체일 뿐. 진짜 내 약은 바로 너라는 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지역이 제 턱을 들어 올려 그의 눈을 보게 했죠. 서연아, 더 이상 너의 재단사나 파트너가 되고 싶지 않아. 너의 남자가 되어서 평생 널 지켜주고 싶어. 나에게 널 돌볼 기회를 주겠니?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배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쌓아 올렸던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렸죠. 그는 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제 이마에 영원을 약속하는 듯한 부드러운 입맞춤을 남겼어요. 강성그룹 인수 절차는 제가 직접 나서는 대신 유미를 정권 대리인으로 보냈어요. 한때 모두에게 무시당했던 소녀가 이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유미는 당당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그녀의 모습에 준서는 경악했죠. 유미, 내가 왜, 서연이는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마지막 모습조차 보이기 싫다는 건가? 유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서연 언니는
바쁘세요. 그리고 지금 강성그룹의 상황에 제가 온 것만으로도 체면 차려주신 거예요. 강 총재님,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 그만 서명하시죠.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그가 펜을 내려놓는 순간 강성그룹의 시대는 막을 내렸죠. 유정이 교도소로 이감되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깡마른 여인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유리벽을 치며 울부짖었죠. 석서연, 날 비웃으러 왔지.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 유정아. 널 망친 건 내 끝없는 욕심이야. 넌 모든 걸 가졌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했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그녀는 오열하며 준서에게 자신을 구해달라고 전해달라 애원했어요. 준서 씨는 널 구할 수 없어. 그는 이제 빈털털이고 아마 세상에서 널 가장 증오하는 사람일 테니까 여기서 내 죄를 뉘우치며 살아. 그게 네가 평안을 찾는 유일한 길이야. 저는 차갑게 돌아섰고 제 뒤로 그녀의 절규가 울려 퍼졌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한때 망난이었던 권민준이 이제는 유미의 뒤를 쫓아다니는 순정남이 되었죠. 지역에게 경제적 지원이 끊긴 그는 회사 말단 사원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그의 사수가 바로 유미였어요. 유미의 진심과 다정함은 거친 야생마 같던 그를 길들였죠. 유미의 생일날 그는 서툰 솜씨로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선물했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와 엉망인 모양이었지만 유미는 그 케이크를 먹고 눈물을 글썽였죠. 고마워, 민준아. 누군가 나를 위해 손수 케이크를 만들어준 건 처음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에서 사랑이 싹트는 것을 보았어요. 민주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는 그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어느 이른 아침, 지역은 저를 샌다루드 나무가 가득한 비밀의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는 가장 오래된 나무 앞에 서서 말했죠. 서연아, 이 나무는 원래 평범한 나무였어. 하지만 상처를 입으면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수액을 내보내지. 그 수액이 오랜 시간 굳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 샌다루드가 되는 거야. 너도 이 나무 같아.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고 누구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으니까.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영원한 향기를 품은 샌다루드 나무 반지를 내밀었어요. 석서연, 평생 너를 지키는 나무가 되어줄게. 나와 결혼해 주겠어? 저는 눈물로 고개를 끄덕였고 제 손가락에 끼워진 소박한 나무 반지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어요. 우리의 결혼식은 수많은 하객과 화려한 장식 대신 제주도의 한적한 해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열렸어요. 저는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에게 걸어갔죠. 지역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하며 속삭였어요. 내게 와줘서, 내 곁에 머물러줘서,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이제부터 모든 비바람은 문 밖에 두고 집안에는 오직 평화와 너만 있을 거야. 멀리서 낡은 수트를 입은 준서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다가 축복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어요. 그의 뒷모습은 완전히 끝난 과거에 대한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보였죠. 신혼여행지에서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쌍둥이를요. 지역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온 세상에 자랑했죠. 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물을 흘렸어요. 3년 후 우리의 조용했던 별장은 두 아이, 밤이와 소리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제게의 냉철한 군주였던 지역은 이제 바닥을 기어다니며
아이들의 말이 되어주는 평범한 아빠가 되었죠. 오늘 민준과 유미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놀러 왔어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저는 더 이상 경영 일선에 나서지 않고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허름한 쪽방촌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준서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평범한 마트 직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모든 것은 각자의 선택이었고 그에 따른 대가였으니까요. 가을밤, 저는 테라스에 앉아 낡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눈물로 얼룩진 지안의 기록들이었죠. 그 약했던 소녀는 이제 없었어요. 그녀는 죽고 석서연이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과거는 더 이상 아픔이 아닌 현재의 행복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흉터가 되었죠. 엄마, 아빠 넘어졌어요. 아이의 외침에 고개를 드니 지혁이 아이들과 장난치며 잔디밭에 누워 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며 윙크했죠. 여보, 밥 먹으러 와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가족이 있는 따뜻한 불빛을 향해 걸어갔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비 오는 날을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맑은 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평가나 소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강인한 내면과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용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그것을 딛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은 주인공 서연의 선택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녀가 전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경고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아간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 쉼터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